출발 새아침. 어제 유치원 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진 모든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부패수사부를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의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죠. 이로써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및 검찰 직제 개편 등 검찰 개혁의 3박자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이 통과되면서 협치 내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부터는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양보와 타협이 우선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아주 화사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국회에서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네. 드디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고요. 지난해 4월에 이제 소위 동물국회 논란을 불렀던 그 패스트트랙 정국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다 통과됐고요. 유치원 3법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세균 총리의 임명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 4+1 협의체의 네.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부분 언론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한국당의 완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사실 한국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물리적으로 좀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 충돌이 있었고요. 민생 법안 포함된 199개의 네.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 걸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정을 막아보기 위해서 네. 위성정당을 띄우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수를 던져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주도했던 4+1 협의체 그 앞에서 이제 다 무기력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한국당의 성적표가 사실은 상당히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부터 이어졌던 그 전략 구제. 한국당 원내대표들의 이제 강공 드라이브가 최종적으로는 뭐 성적표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4+1 협의체를 이제 단일 대우로 유지했던 거, 그것이 결국에는 주요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 2004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2004년에 뭐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는데, 그렇죠. 소위 이제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걸 이제 연말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였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이게 이제 당시 당론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강공 드라이브만 걸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었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도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 완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시보다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당시 열린우리당 과반의석이었고, 그렇군요. 예, 국회 선진화법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런데도 이제 실패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다른 야당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잘 수용을 해서 조정 법안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성공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면 제1당인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손해 볼 거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딜을 성사시켰다. 이런 의지가
좀 제대로 좀 효과를 발휘했던 거다. 집권 세력으로서의 좀 어떤 세련됨이 조금 더해진 거 아닐까 이제 이런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뭐 의석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30석에 또 캡을 씌우기도 하고 그렇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해서 50% 연동률을 또 적용시키기도 해서 그렇죠. 그나마 수성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04년 사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성과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크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전국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변수, 검찰이 또 뭔가 좀 도와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제 세간의 평은 오히려 제1야당보다도 더 존재감을 뿜뿜했다. 네. 예, 일종의 이제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플레이어요? 예. 예. 사실 이제 검찰이 여의도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충돌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더 사건이 커지면서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직접 수사로 연결되고 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난해 4월에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에 이제 충돌을 둘러싸고 기소를 무더기로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곧 이루어질 이제 4월 총선까지 흔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기소장을 언제 던질 거냐를 두고 이제 저울질을 하면서 네. 이거 일종의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두 번째 소식은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헬마 뉴스를 통해서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던 소식, 네. 비례 자유한국당 소식이 어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비례자 붙인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불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은 선관위 위원장인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비례라고 하는 뜻이 예. 뭐 특별히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어제 이제 보도자료에서도 선관위가 밝혔는데요. 네. 비례자라는 게 기존 어떤 정당명에 붙었을 때 어떤 정치적 의미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말하자면 이게 의미값이 없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의미값이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례를 지워버리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남게 되는 거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당과 이 당이 결국 같은 당 아니냐. 게다가 심지어 그거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노리는 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눈 밑에 아내의 점 유혹이요? 하나 찍는 네. 거랑 같은 거다라는 어떤 해석을 내린 셈인데요. 네. 그래서 비례 두 글자만 붙여가지고는 다른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관련 법에 보면은 뚜렷이 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예. 그 뚜렷이 구분이 좀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였던 두 것 개의 같죠? 정당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비례자만 붙였을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이것은 사실상 한국당이랑 같은 정당이다. 그러니까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게 당이 있었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예. 또 진보당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을 또 허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선관위가 그동안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통합 진보당은 네. 진보 정당들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된다라고 봤던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여전히 그 위성 정당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비례는 좀 의미값이 없는 명칭이지만 네. 의미가 있는 글자를 붙이면 예를 들면 뭐 보수자를 붙여서 이제 보수 한국당을 낸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우리공화당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당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 이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위성 정당으로서의 가치, 그 비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이제 홍보를 좀 더 빡세게 해야 되는 네. 편하게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여전히 그 추천 당명으로 자유한국당 2호기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통합을 보수 대통합을 시도를 하면서 예.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그냥 비례를 위한 당으로 그대로 고수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이름에다가 뭐 추가적인 이름을 붙여서 뭐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세 번째 소식 저희가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어제 네.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독상, 작품상, 뭐, 편집상, 뭐, 미술상, 각본상, 6가지? 예. 어떻게 이렇게 다 상을 받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상 받은 건 아직 아니죠. 예. 후보지만.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반영된 걸로 네네.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6개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하고 이게 이제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의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최초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상들에 이제 노미네이트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감독상이나 편집상이나 뭐 각본상이나 작품상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또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유력하다라고 점쳐지는 국제영화상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 헬마우스가 보시기에는 이 6개 다 탈 것 같습니까? 다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헬스트라다무스의 촉을 조금 발휘해 보자면, 네. 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개 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시상식, 네. 전미 비평가협회하고 이제 골든글러브 여기서 그 기상청이 둘 다 상을 받았었고요. 네. 골든글러브는 약간 좀 짜서 그 외국어 영화상만 받았는데 전미 비평가협회에서는 사관왕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작품상까지 받았었고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게다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평론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지금 기생충이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국제영화상은 거의 뭐 당연히 받는 거고 네. 잘하면 작품상이나 감독상 혹은 뭐 각본상 요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봉준호 감독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한국 영화를 넘어서서 사실상 그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미 이제 반열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한테 딱 하나 국제영화상 말고 딱 하나 꼽는다면 각본상일 것 같다. 아, 딱 왜요? 하나만 준다 그러면 각본상일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렇고요. 그 외국어 영화에 대한 헐리우드의 그 아직까지는 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타적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네. 작품상이나 감독상보다는 굳이 꼽는다면 각본상 정도. 나중에 각본상을 받으면 헬스트라다무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네. 봉준호 감독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상식은 원래 언제 해요? 예, 시상식은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는 2월 9일이고요. 네. 예, 기대를 하면서 저도 간만에 생중계로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그날 정말로 우리 헬마우스의 예측이 맞아서 치킨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치킨은 제가 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헬이야? 안녕하세요. 가짜뉴스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헬마우스입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그동안 구독자와 조회수만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YTN 라디오 고정 출연자로서 청취율 관리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즐겨 듣는 프로그램으로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중요하니까 2번 말씀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이제 3번이네요. 이제 청취율도 헬마효과, 헬마 코인 제대로 탑승해 봐야죠.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동지들이여, 가자!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쌩쌩하고 좋은데 이게 그동안 4+1에서 +1을 담당했던 대한신당이 공식 창당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4+1의 위력을 발휘해서 선거구 조정, 그리고 공수처 신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정세균 총리 인준까지 다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맘만 먹으면 거의 다 하시네요.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신당은 호남당 아니냐. 물론 뭐 거대 호남당 이런 얘기가 붙기도 합니다만은
호남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호남당이- 있던데요. 호남당이 나쁩니까? 아니 저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습니다만. 호남당이면 호남당이지 왜 나쁩니까? 아 그렇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한국당은 TK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호남당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당하고의 통합을 하거나 좀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어떤 뭐 방법이나 그 계획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에 네, 연정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진보 세력들이 전부 187석이었기 때문에 연정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다 이루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런 그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4+1 진보 세력이 연합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개혁법도 공수처 신설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더욱이 그 난망하던 정세균 총리 인준도 단방에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진보 정권의 재창출에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의 승리를 해야 돼요. 분열된 보수의 분열된 진보를 가지고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네, 분열된 보수의 통합, 연합된 진보이면 승리한다. 그래서 총선 승리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제4기의 진보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 연합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연합진보, 연합된 진보 이런 모습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또 이 대한신당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신당의 창당은 네, 통합과 연합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의 호남 지지 기반과 민주당과 1대1을 만들어서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비호남권에서는 연합을 통해서 진보 세력의 의석수를 확보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수 세력에 만약에 패배를 했을 때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4+1 협의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런 법 통과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당이 전략부재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패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야 대립이? 한국당은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상정했을 때도 네. 나경원 원내대표나 또 최근에 심재철 네. 신임 원내대표도 협상하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 등이 의원총회에서 번복시켜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국회로 들어와서 협상을 했다고 하면은 정치개혁입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보다 더 알찬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치는 뭡니까? 타협의 산물 아니에요. 네.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합의된 안건을 통과됐어야 되는데 우리 진보 세력들이 요구하는 일방적 아니다라고 한국당에서는 비난하지만은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도대체 국회에서 볼 수가 없고 광화문 청와대학 국회로 들어오더라도 롯된다고 그랬어.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권 지도자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백일화에 드러나가지고 지금 현재 네. 대표직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심재철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사실은 국회 안에서 협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황교안 당대표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번복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황교안 당대표는 의원도 아니었는데요. 그렇지만 당대표 아니에요. 네. 모든 권한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고 있고 네. 특히 새로운 보수당 네.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까워지고 있다. 네.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자기들이 움직이던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을 5.18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통합은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적 평가가 엄청나게 잔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잔인하다고요? 만약 예. 박근혜 탄핵을 지금 부록이 담 넘어가듯 묻고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비박 의원들이 그대로 참아내겠습니까? 유승민 대표부터 못 하는 거죠. 네. 만약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실 이 시대는 우리 국민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 책임자들의 국회 진출을 반대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선을 명확하게 하면은 친박 세력들이 그대로 따라오겠어요? 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러한 박근혜 탄핵이나 5.18 문제를 묻어버리고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네. 박근혜 국정농단을 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만약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하더라도 제 정파의 통합은 지분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해찬식 물갈이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해찬 대표는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변화된 공천, 변화된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습니까? 나눠먹기 한 정당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의 벽을 못 넘어서 친박과 비박은 갈라지게 돼서 통합이 어렵다 네. 하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설사 통합이 되더라도 지금 4분 5열 이현주, 이정현 의원까지 하면 4분 7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 개파들에게 지분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변화된 그런 개혁 공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합류를 한다거나 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귀국하더라도 네. 일단 바른미래당에서 둥지를 트리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는 우선 손학규 대표의 그 태도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면은 대표 자리를 전부 넘긴다라고 네. 했는데 만약 넘긴다고 하면은 그 당에는 약 100억의 돈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추종의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근하면서 저는 뭐 보수 대통합의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오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는 12월 18일에는 본인이 물러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손학규 대표가 뭐 약속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네. 그것은 이미 작년 뭐 8월까지인가 여름까지 추석. 지지도 10%를 예, 추석이요. 못하면은 자기는 물러가겠다 하고도 안 물러갔으니까. 네네. 거긴 뭐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 추 장관이 뭐 명을 거역한 것이다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추 장관의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참 센 인사 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고 네. 아무런 항명 파동이나 물론 부장검사 한 분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은 네. 그대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신경전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그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 갈등과 알력이 이 국민에게 보도된다고 하면은 네. 국민 보기에도 좋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만나서 모든 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또 주광덕 의원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조금 이 미묘한 검찰 라인과 한국당의 관계, 또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립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좀 더 고쳐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주광덕 의원이 조롱했다라고. 네. 뭐 보도에 의하면은 주광덕 의원은 전문을 보지 않고 전원을 네. 가지고 얘기를 했던데요. 그 전문을 읽어보면은 뭐 조롱한 게 아니던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인데 전문도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그냥 전해듣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문자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주광덕 의원은 사실 검사 출신으로 네. 박근혜 정권 때 정무비서관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가 분명한 우리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이지만 아주 똑똑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네. 왜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정보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쪽 간부, 고위급 인사 중에서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한 거죠. 주광덕 의원도 네. 딥스롯 그 내부에서 누군가가 주었는데 네. 좀 확인 및 검증을 확실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것이 좀 오바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주광덕 의원이 그러실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딥트롯, 소위 주광덕 의원의 빨대에 대해서는 네, 빨대라고 하죠. 예. 예, 어쩔 수 없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강모모 고검장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실 수 있네요. 글쎄요, 나는 특정인은 모릅니다. 모르시는군요.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이 목포 지역에 있는 우리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선전포고 비슷하게 낙선운동을 할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소위 부답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김계환 북한 외무상 고문이 지난 11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축전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쪽을 보고 설레발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통미봉남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패싱되는 겁니까? 이 북한이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용어로 국제사회에서 남발하는 것은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북한을 대표하는 고위 외교관이고 외교부 고문이 네.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좀 정상 국가로서가 되려면은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그 언론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던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네. 사실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미 보냈습니다. 예. 네. 그러나 한국을 통해서 다시 보내고 싶다. 예.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축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여러 사람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정의용 실장도 친서도 갔지만은 또 나한테도 이러더라. 그렇죠. 이렇게 북한에 전달됐을 건데 네. 친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니까 우리 정부가 보내고 나니까 네. 북한에서 우린 친서도 받았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레발 치느냐. 네. 라고 한 것도 좀 성숙하지 못하지만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 정의용 실장한테 얘기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는가. 네. 네. 저는 여기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 그 진위를 좀 알고 싶어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인터뷰 한번 하세요. 영어가 짧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여쭙게 좀 시간 다 됐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안 혹은 국민에게 말해야 될 것 이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청년 실업 등 경제 문제도 있지만은 네. 우선 이 법무부와 검찰 이 갈등은 좀 풀어주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잘 협력해서 해라 할 정도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머리가 아픈데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 공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해서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연말정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중적 감정이 막 솟구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연말정산이 당연히 간소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 서비스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매년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이제 모든 영수증이 연말정산 공지되는 네. 영수증이 나옵니다. 달라지기보다는 근로소득자들은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는 것을 직접 챙겼어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되고,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등 이제 장애인 보장구라 그랬죠. 네. 안경 그리고 구입비라든지 콘텐츠 렌즈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한 거, 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도 일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받는 수라든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외국 학비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 19세가 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 활용 동의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해줘야만이 자녀가 쓴 어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성인이 된 사람들은 개인이 정보 활용 동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줘야만이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미리 세금을 다 내놨지만은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다시 내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체크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사실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세액공제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월급 받을 때 네. 원천 징수라 그럽니다. 세금을 네. 대충 떼고 그렇죠. 미리 떼잖아요. 예. 예, 정산하는데 정산을 할 때 세금이 적게 나와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세금이 적게 나오려면은 네. 각종 공제되는 영수증을 그렇죠. 회사에다가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네. 대부분의 이제 공제 항목들이 다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 10개 정도 항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걸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면 그만큼 또 세액 공제가 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생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홈택스를 하지 말고 뭐 손택스를 하라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말정산하는 시스템은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있는 서류를 출력받아서 회사로 이제 제출하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이라 가지고 직접 이제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자기가 직접 해서 회사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송부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나 뭐 이런 쪽에 일단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고 거기서 이제 체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다 챙겨가지고 미리 내 세금을 띄었던 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공제를 할 수 있게끔 보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회사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회사에서 공지를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회사에서 공지하는 걸 잘 들어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재테크보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다. 이러면서 직장인들은 절세를 위한 팁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절세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네. 소득공제를 몰아라 이렇게 상식이 되어 있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족의 연봉 차이가 네. 부부 연봉 차이가 좀 적거나 가족의 소득공제나 지출대액이 많은 경우에는 네. 소득공제를 이제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낮춰야 부부 가족 전체 이제 환급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테크는 자기가 한테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좀 몰아줘라 그랬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연봉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부부 양쪽이 어떤 곳에서 이제 각각 조금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그런데 사실상은 실무적으로 보면은 네. 개인이 그거를 계산기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납세연맹의 홈페이지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벌이 부부 절세 코너 이런 데를 좀 들어가 보면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꼼꼼히 한다고 해도 결국 누락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연말정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거는 뭘까요? 가장 많이 놓치는 거는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 그러면은 장애인복지법상에 그 장애 카드가 있는 사람만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세법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든지 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뭐 가족 중에 중풍이라든지 뇌질환에 걸렸거나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의사한테 이제 발급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이 네.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거는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해서 네. 차남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네. 공제받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이 보통의 경우 이제 부모님의 그 나이가 기본제 나이가 되려면 만 60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60세가 안 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예. 기부금이라든지 신용카드 공제는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물론 뭐 이렇게 자기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이제 부양해야만이 공제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실제 내가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관련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챙겨봐라.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게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할까요? 신용카드 공제는 그 공제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 밑으로 사용하면은 공제가 네.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네.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이제 최고 한도인 일반적으로 300만 원 소득공제가 최고 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공제율이 2배로 높은 체크카드나 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쓰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또 내는 것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고 혹은 연말 정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리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개념에도 조금 다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세액공제는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나오는 이제 세금에서 월업이 세액공제가 15%다 그런 거는 네. 15% 월업이 지출액의 15%를 그냥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는 네. 조금 복잡하죠. 소득공제는 이제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 공제 150만 원을 해준다라는 네. 거는 15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제 가세표준의 세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환급액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세표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